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8일 11월의 워킹데이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거쳐서 11월이 끝나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은 지난 10월 달까지와 다르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한 달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마감으로 돌아온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자, 오늘 가장 특징적인 건 코스닥이 난리 났다 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정확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얼어붙어 있었던 코스닥 시장, 도대체 언제나 올라갈까 했던 시장이 오늘 대폭적인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책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지수는 극명한 대립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오늘 무려 3.71%, 32.61포인트 올라서 912.67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3.7%나 지수가 올랐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떨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1.51%, 60.32포인트가 떨어져서 3,926.5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정말로 뜨거웠던 시장이었고 하루 종일 올랐고 종가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른 종목이 거진 다였어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366종목이 상승하고 280종목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종목들도 엄청 많았고 몇몇 터마들은 초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맞으면서 시초가는 잘 나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빠지면서 마무리가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날도 드물죠. 한쪽 시장은 고가로 끝난다, 한쪽 시장은 저가로 끝난다. 진짜 드문 날입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거래소에서 코스닥이 활성화되자 돈이 빠져서 상당 부분 코스닥으로 넘어간 것 같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그럼 개인들이 빼서 넘어갔냐?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빼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보냐면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1조 7천억이 넘게 1조 8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2조 2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은 거기 중간에 좀 끼어 있는 상태고 또 ETF 매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이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개인이 샀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은 1조 1천억도 넘게 팔았어요. 그동안에 계속 사서 모으던 개인들이 한번 크게 오르자 수익 실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5,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마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수익 실현하거나 떠간 돈으로 코스닥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기전자에 집중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 관련된 뉴스들은 되게 뜨거운데 오히려 며칠 오르니까 바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가장 그 26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좋은 두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소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다 하는 게 특징의 부분인데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면 오늘 코스닥은 얼마나 뜨거웠느냐.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 사이에 하락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51위부터는 있긴 있는데 50위까지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는 단 한 종목도 빠진 종목이 없이 하나가 보합 정도 됐고요. 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이거는 뭐 놀라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KB증권에서 재미난 차트 하나를 보여주어서 이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밑에가 이제 조금 이상, 그냥 찍어 놓은 거를 따온 거라서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예전에 17년도에 코스닥 활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스닥 활성화, 파란색 코스닥이고요. 까만색 코스피인데 코스닥 활성화 조치가 있은 다음부터 1년 반 동안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걸 과거의 경험치로 보여줬는데 그때 코스닥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17년을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소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과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트까지 돌고 하면서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고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앞서 50위권 중에 빠진 게 하나도 없다 했는데 50위권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네, 바로 바이오, 제약, 일부 뷰티 종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게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이쪽에서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테마 중에 2차 전지와 게임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로봇은 2차 전지보다 더 큰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되었어요. 어제 3연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림 PTS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고용, SPG, DIC, SBB테크, 한국 PIM,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진엑스텍, 이렌시스, V1텍, 뉴로메카, 한라캐스트, 여기서도 아직도 언급을 안 한 여러 기업들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자릿수대는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부터 한번 접어 들어가 보죠. 저는 이거 강력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2차 전지 IRA법 이후에 올라간 것처럼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라면 가격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대응은 좀 다르죠. 가격 흐름에 대한 대응, 뭐 트레이더들은 뭐 오히려 이제 가격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저희는 그런 투자법을 하고 있지 않으니 저희 같은 업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해봤던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번 테마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주식, 그거를 한번 셀렉해서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 없습니다. 감정이나 이해관계 없고 소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억하심정도 없습니다. 네,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 등등을 제작하는 SPG입니다. 현재 주가 63,000원, 시가총액 1조 4천억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도 20% 이상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 10년간 최대 매출은 지난 22년에 기록했던 4,400억입니다. 그때 영업이익은 그때도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치 255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22년 이후로 23년, 24년은 역성장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잘하면 이익단에서는 역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얼마냐? 한 자릿수대 중반, 한 5, 6%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ROE 자체도 한 자릿수대 중반, 많게 나올 땐 두 자릿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 6, 7, 8% 요 사이에서 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률은 약 한 1% 내외고, 최근에는 배당률을 1% 준 적이 없고 주가가 올랐으니 1%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비싸죠? 예, 비싼 겁니다. 비싸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제가 딴 건 몰라도 비싸다는 거 얘기는 겁없이 잘하죠. 옛날에 조방원도 비싸다는 얘기는 했었으니까. 2차 전지도 그렇게 얘기는 했었고, 2차 전지는 말도 안 되게 비쌌었고. 자, 근데 여기도 비쌉니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은 비싸다고 하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제일 잘 가는 건 뭐 때문에 제일 잘 갈까요? 실적? 아닙니다. 실적이 좋을 거야 라는 상상이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가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이 확산될 때 주가가 가장 잘 갑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풍경도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뭘로 회귀하나요? 실적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하다. 지금은 뭐냐? 좀 제가 그 간단한 이 회사의 어떤 데이터 값을 보여드렸습니다만 1조 4천억 수준에 갈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있었죠. 현대차가 그 내년도 CES에서 가장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굉장히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소식도 나오고 들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로봇 관련된 굉장한 호재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테마성을 가질 수 있는 수천억 단에서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원인 제공을 한 회사 중 하나인 현대차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장이 좋으면 좋은 주식, 후진 주식 다 오른다. 장이 나쁘면 좋은 주식은 좀 덜 떨어지고 후진 주식은 죽는다. 지금은 장이 아주 좋을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더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이 강세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현재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그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거, 벤처 펀드에 그 월급쟁이들도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걸 3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5천만 원까지 그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물론 투자금의 10%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5천만 원 소득공제는 5억까지 투자를 하면 5천만 원은 소득공제니까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5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상당히 나중에 세후 수익이 좀 괜찮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연기금은 3% 정도 수준의 코스닥 지수를 갖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코스닥 시장을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을 붐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마지막 거 150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냥 코스닥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완전 뉴스 만드는 거고.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임 펀드 사태가 나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재반 사안들은 뭐냐면, 그 당시 라임 펀드가 뭐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들로부터 CB나 BW를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채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상장하면은 CB를 전환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잘 안 되면은 그냥 이자 받고 끝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라임 펀드 당시에 모태 펀드들이 있었고, 그 모태 펀드가 있다 보니까 사모 펀드가 엄청나게 크게 규모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CB, BW 받으면 잘 될 기업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거기 투자해가지고 리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돈이 엄청 모입니다. 모태 펀드도 모였고 나라의 정책도 그렇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모이냐, 수조 원의 돈이 모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회사를 살지우고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냥 대략 우리가 통밥으로 그냥 보면 CB, BW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총량 기준으로 CB BW 규모는 1조 남짓 또는 뭐 그냥 내외 정도 수준 아니면 조금 더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펀드 조성이 얼마라고? 수조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계속 달린 거예요. 수수료 띄기 하고 싶으니 계속 달렸고, 그 과정에서 부실한 기업들에도 CBBW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돈 빌려주면 뭐 어떤 생각이 꿍꿍이가 생기겠어. 무슨 꿍꿍이 생기겠죠. 그래갖고 거기에 투자한 돈 다 날리고 이러니까 펀드가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이렇게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너무나 인위적으로 돈을 넣어서 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신뢰를 더 잃게 되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거래소를 중심으로 좀 시장을 건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건전화하는 방향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좀비 기업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도록 상장 폐지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대략 IPO 되는 기업이 한 300~400개면 퇴출되는 기업은 100개 조금 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끝없이 몰타해야 되니까 지수가 계속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갔던 거죠. 자, 근데 이제부터 시가총액이 150조가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하겠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27년부터는 200억 미만은 퇴출, 28년은 300억 미만 퇴출, 29년은 500 미만 퇴출입니다. 사실 150억은 너무했지. 우리 회사 상장해도 150억은 되겠다. 지금 당장 스타트업인데, 그렇죠? 요즘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렇게 감안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상장하지 않습니다. 상장할 수도 없고요. 네, 그냥 예시로 한 거예요. 예시로. 태클 거지 마시고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물량을 축소시키는 거니까 미국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물량이 축소되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거래소가 잘하면 됩니다. 거래소가 이상한 기업 마구잡이 상장시키지 말고 뭐 상장하는 게 무슨 뭐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기업 상장해서 투자자들한테 리턴을 돌려줄 생각을 하셔야죠. 거래소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백화점에 오는 분들이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백화점에 어중이 다 넣고 불량 상품 넣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이거 또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또 잘못 사가 또 물렸네, 아이고 이거 물건 또 개판 쳤네, 아이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의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정화의 핵심적 역할은 거래소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가 좀 정신을 차리고 코스닥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작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눈에 띄는 뉴스인데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최고세율 지난번에 어떻게 됐지? 네. 꽤 높게 해서 이거 뭐 되겠냐 뭐 이랬었는데 저희들은 이소영 의원안을 강력하게 지지했죠.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절충해서 지금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내용들을 보면서 이소영 의원께서 직접 자기가 낸 안과 이번 기존의 정부 안과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비교를 한 표를 보여줘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번 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는 요거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마음에 확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30% 과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으로 처음에 딱 애매한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소영 최고세율에 대한 건데 기존의 정부안은 35%입니다. 근데 35%인데 이것저것 차포 붙이면 38.5%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뭐라고 했죠. 이걸 누가 하겠냐 막 했었고 이소영 의원은 25%, 10% 붙이면 27.5%. 근데 최종 합의 거는 뭐냐면 3억 이상 50억 이하는 25%. 자, 여기 중요해요. 3억 이하 50억 이하 50억까지는 25%, 50억 초과는 30%. 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30%를 50% 초과하는 사람의 하나인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50억 이상 배당받는 사람은 한국에 100명 정도 된답니다. 물론 이제 이 대주주들이니까 이 대주주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더 많이 준다. 라는 개념이 이번 컨셉이었어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같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예금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자들한테 매력적일까요? 아닐까요? 매력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50억 초과받을 사람들은 별로 없지. 도대체 50억을 받으려면 주식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한 1,000억 갖고 있어야 되네. 그죠? 한국 평균으로 따지면 2,000억 정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한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0억 가까이 갖고 있어야 되네. 그죠? 3,000억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30% 배당. 자, 그 이하 분들은 25%가 최고 아닙니다. 야, 그리고 이 구간별로 달라요.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미만은 20%. 아마 이 구간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억 초과 50억 미만은 25%니까 대체적으로 이번 안은 리즈너블 합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최초 적용 시기는 26년 결산 배당부터고요. 그다음에 일몰 기한이 조특법 3년을 정했네요. 근데 어쨌든 요 3년 안에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이걸 연장할 수 있겠죠. 네, 요거는 뭐
뭘까 이제 조정을 했다 치고 그다음 배당 성향 야 요거 보고 전 처음에 이랬어요. 왜냐면 배당 성향 35% 이소영 의원은 아니었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 성향 40%가 정부 아니었고 이번에 4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적용 대상이 갈라치기 됐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회사도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증가를 시켰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로 이게 이소영 의원께서 자기 주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주는 배당 성향 25% 이상도 분리과세 요건을 주겠다라는 거죠. 오, 요거는 재밌네. 요거는 재밌어요. 그래서 전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찾으셔야 될 게 전년에 25% 이상 배당 성향을 가진 애들 중에서 현금 여유가 있고 대주주가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찾아내시면은 바로 다음번에 배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겠죠. 그러면 배당을 조금 올려주는 거에서 하나 먹고요. 그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하나 더 먹죠. 예, 그러니까 요거 아주 요런 기업들 찾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 제외 요건은 이번에 최종 합의는 현금 배당액이 감소한 경우니까 뭐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범위는 전액 분리과세입니다. 자, 요거는 되게 커요. 타이틀은 30%로 나가서 이 뭐야 댓글 보니까 난리 났어. 니들이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나쁜 댓글들이 달렸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반영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예, 그렇고요. 자, 이제 또 시장으로 돌아가 보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어. 2개밖에 안 했는데. 천일고속이 7거래일 연속 상한가 갔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니까 복리 효과가 빵빵빵 발생하면서 30%씩 7번 가니까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 7번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가 6배가 되었습니다. 이야. 내일 상한가 가면 8배가 넘는 거네, 그러면. 네. 복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이제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한 10만 주대의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 10% 넘게 거래가 됐는데, 오늘은 20만 대 중반 수준에 거래가 되었으니까 상장주 지수의 20%가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3,380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 제일 먼저 첫날 상한가 할 때 방송해드린 거 아시죠? 고속버스 터미널 이거 재개발한다고 거기에 여기 지분 꽤 있다고 근데 동양은 왜 오르느냐고 0. 몇 %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천일고속이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16.67% 갖고 있어요. 신세계 센트럴이 70.49%예요. 그러면 신세계는 주가 올랐나요? 신세계는 지금 총 2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환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미쳐서 환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천일고속 시가총액하고 신세계 시가총액하고 붙을 수도 있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환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완전히 미친 버블이다. 이렇게 버블 중에서도 상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천일고속이 7거래 연속 상한가 가는 게 정당하냐라는 것이죠. 자, 고속버스 터미널의 공시지가는 대략 한 1조 원 된다고 합니다. 실제 가치는 얼마 될까요? 공시지가 1조니까. 그래도 거기 뭐 전철역도 몇 개나 전철역도 여러 개 있고 뭐 병원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 3배 정도 이상 줘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3조 정도는 그냥 리즈너블 하죠? 네, 3조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3조의 16.67%면은 3조에서 16.67%면 얼마나 그러면은 거의 5천억 정도 되네.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요 다음 얘기가. 처음에는 관심 없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래도 안 됐지만 자, 이 정도 되면 뭐냐면 뭐야 7번 상한가야? 나 욕심 없어요. 나 한 쌍만 먹을 거야. 한 쌍만 먹고 나올 거야. 한 쌍만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어떻게 되죠? 장렬하게 밑밥이 되시고 끝날 경우가 확률이 한 7할 또는 8할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보니까는
지금 3조 정도로 추정하게 될 경우에 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땅 팔아서 돈 벌면 몇 번 돈 벌어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땅 팔아서 돈 벌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자산은 되지만 수익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일회성. 자, 기업한테 일회성 수익이 중요한가요? 부도 나기 직전의 회사면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은 영속 기업을 지향하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더 중요한 건 현금 창출 능력과 현금 흐름이에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빵 받는 건 좋은데 이게 기업 가치를 자산을 증가시켜줘서 빚이 많다거나 이런 거는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본업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사람들이. 계산 안 하고 이게 얼마 야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얘네 16.60%를 갖고 있으면 야 이렇게 하면 야 5천억 정도 되는데 야 지금 3천억이니까 야 5천억 이상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지. 야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의 본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왜 이 회사가 저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네, 본질을 따져봐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사람들이. 하나 1단계 정도만 계산하고 끝나죠. 그래서 그 공시지가 또는 시가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지분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세계를 끌고 온 거예요. 신세계 2조거든요. 2조. 신세계 별로 이제 이거 소식 나오기 전에 한번 쭉 오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탄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래소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부터 50종목이 전부 오르고 외국인들 매수에서 상당히 들어왔습니다만 반대로 거래소는 무폭탄을 맞았어요. 외국인들 무려 2조 2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 물량 공세에 휘청거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이버, LG화학, 에너지솔루션, 하나모션 등등 배들은 막 느낌이 안 좋아. 배 주식들은 아주 이거 구멍 났나 막 할 정도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회사니까 메모리 쇼티지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한번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델, HP, 레노버 등 PC 브랜드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지금 메모리 가격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런 속도의 비용 상승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가 특히 어려울 것 같다. 필요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HP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되면 메모리 용량을 낮춘 구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HP는 메모리가 일반 PC 원가의 15에서 18%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레노버나 아수스, 그다음 샤오미 등등도 언급을 한마디씩 했는데요. 레노버는 이미 메모리 칩을 대량 선구매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상승은 전례 없는 비용 폭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도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샤오미는 이미 들은 바 있던 내용이죠. 메모리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윈보드의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가 생산 능력을 크게 잠식하면서 기존 PC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적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데이터의 회장 첸 리바이는 AI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메모리 부족이 지난 20년 전 최악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고객이 주문한 물량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30% 수준밖에 안 된다. 돈이 있어도 물량을 구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데는 선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자, 선구매라는 말이 많이 들리면 이것은 뻥튀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뻥은 아니다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본 내각은 1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으로 11.7조엔 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12조 가까운 신규 국채 발행도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옆으로 평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 뉴스로 인해서 더 오르거나 떨어지지는 않았고 과연 일본 은행이 금리를 다음에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1번 엔화가 안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가기는 힘든 것 같다라는 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관찰해본 바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